안녕하십니까.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어저께 뉴스들 보셨습니까? 방금 전에 그 수업이 있었나 밑에? 아닌가? 어저께 수업이 11시 좀 넘어서 끝나고 새벽 1시쯤 좀 넘어서 뉴스를 봤어요. 잠깐 중간에 자긴 했는데 잠깐 어저께 분노 게이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월호 사건 때 분노보다 더 심각한 분노고, 여기 사회복지 선생님 손에 이상한 거 차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4월 16일 오 그렇구나. 근데 어저께 뉴스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책에서 배웠었죠?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죄를 범하게 되면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 확대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형 선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에 대해서. 박근혜 씨 이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취급할 수 없고요. 우리 국민이라면 박근혜를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제 상황 끝난 겁니다.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의 기관의 지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짓까지 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국가 헌법 질서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에, 확실한 목적의 행동을 했고, 그 전면의 행동대장이 우병우의 행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죠? 이 법꾸라지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뭔지 알겠죠?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법원행정처 한번 쫙 물갈이 해야 됩니다. 다 파면시켜야 되고요. 당연히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도 당연히 구속시켜야 됩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대법관을 전원 다 사실상 협박 들어간 거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져 버렸잖아요. 증거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이건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질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부정한 것이고요. 권력 분립 자체를 아예 파괴시키려고 한 시도였습니다. 이거는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는 김일성 전 주석보다 더 심각한 짓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 취급해서 안 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 끝도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보복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이건 아니에요.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분노해가지고 밑에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는 한 번도 얼굴에 미소를 띠지 않고 계속 화를 내면서 수업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은 초시생은 이게 그냥 보면 애기 같은 느낌이 들어. 애기. 잘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갖고는요, 뭐 그런 식의 직무 명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를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시라고요. 자식 있으시잖아. 그죠? 있을 거잖아. 카톡에 막 뭐 이상한 거 막 많이 올렸죠? 그리고 저한테 메일 보내달라고 뭐 쓰신 분이야 뭐 손을 또 들어. 누군지 안 밝혀도 돼. 한 분 있으셨는데 안 됩니다. 제 수많은 경험상 카톡에서는 다양한 질문과 지금 여러분들이 첫날이어서 제가 뭐 이거는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이 생겨. 그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막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거를 메일로 보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초반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의욕적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어쨌든 리스트 만들어 놓고 나서 하루에 한 번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쫙 이렇게 해보기도 했었으나,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 보통 한 3시간 4시간이 채 안 돼요. 계속 이제 일을, 원래 강사하는 삶이 그렇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요. 너무 바빠서. 이런 상황에서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게 이게 우선순위인 거잖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관계가 없는 다른 이해관계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카톡을 안 하시면 저도 PC 카톡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다음 달 초 정도부터 이제 핸드폰을 다시 쓰는데 핸드폰 번호 말씀드린 대로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학원과만 직통으로 한라인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밑에다가 내가 뭐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예, 고충 처리함. 이 고충 처리함이 뭐냐면 학생들의 고충엔 학원이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다른 강사님한테는 하면 제가 월권액이고요. 나에 대한 고충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예, 최대한 시정할 테니까 예, 고충 처리함 내려놓고 왔는데 이게 고충 처리함 열쇠예요. 예, 열쇠. 직원들은 나에게 불만 있으면 다 써놓으라. 예,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 학원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는 건 현실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밤에만 살짝 봐요. 살짝. 예, 수업 여기서 끝나고 가서 PC 앞에 잠깐 앉을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작업하는 시간, 그때 해봐야 2~3시간 정도 보는 게 다거든요. 예, 그래서 PC 카톡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라도 확인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몇 개 제가 뭐 행정수행법 법령 뭐 제가 녹음한 거 하고 뭐 그 기출 녹음한 거 하고 이렇게 좀 올려드렸는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2월부터는 학원 11층에 여기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예, 스튜디오에서 제가 녹음 작업을 따로 할 겁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예, 연구실이 이번 달 말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벽에 여기 있어도 저는 밑에 있는 롯데리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도 없을 때 계속 녹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법령부터 해서 이름은 매직의 소리죠. 매직의 소리로 여러 가지 녹음을 계속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들어보시면 뭐 그렇게 목소리가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뒤에 노래도 좀 깔려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이 깔아주기로 했고 내가 직접 그런 작업은 안 합니다. 네, 이쪽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거고요. 그러니까 듣고 다니시면 돼요.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들으시고 밥은 같이 먹는 거 아닙니다. 밥은 혼자 먹는 거고 예, 밑에서 먹든 뭐 여기는 고식당이 따로 없으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 먹든 간에 밥 먹는 시간에도 항상 벽을 보시고 사람과 대화하지 마시고 벽을 보면서 계속 귀에다가는 음원을 켜놓고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공공과 반사적 이익 1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하나, 글씨 좀 예쁘게 써. 글씨는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고 인격입니다. 알겠습니까? 글 잘 써야 됩니다. 글빨 없는 사람은 자식 못 키워요. 알겠어요? 자식이 맨 처음에 보는 게 뭐야? 아빠, 엄마의 글씨체입니다.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자식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실 거면 근데 자식은 낳으십시오. 예. 우리 나라가 좀 생존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낳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제가 이제 43이 됐는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없지 당연히. 물론 이제 결혼 안 해서도 생길 수도 있지. 그치? 있을 수도 있는 입양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입양을 많이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가죠 지금. 근데 입양 얘기하는 거고요. 자식이 지금 돼 보니까 있으면 좋겠네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가지세요. 빨리빨리 가지시고 그렇게 하려면 글씨하고 글 잘 써야 됩니다.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반영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 면접할 때 나는 여기저기 면접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 하도 모르겠거든.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뭐 복잡해서 뭐 내 쪽 전공도 아니고 해서 근데 거기 뭐 자소서 이런 거 넣는다며요. 그쵸? 거긴 뭐라 볼래요? 자기소개서라고 볼래요? 면접할 때? 안 넣습니까? 여기? 밑에서 면접 선생님들이 뭐 쓴다고 하던데? 안 써요? 안 쓰 말고 공부합시다. 그거 쓰면은 글 잘 써야 돼요. 저가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다 옛날에는 카페 이런 거 많이 썼었잖아. 수험생들이 카페에다가 막 글 올리면 학생들이 여선생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글 되게 예쁘게 써요.
되게 예쁘게 써. 근데 만나면 수업 시간에 막 욕하고 막 화내고 막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씨 실망 막 이러거든. 뭐 실망은 쥐가 실망하고 나랑 뭔 관계야 씨. 그냥 글은 예쁘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 공권입니다. 예, 우리가 어저께 설명하기를 공법관계에서는 권리의무가 공권 공의무가 되는 것이고 사법관계에서는 권리의무가 사건 사의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법관계 쪽입니다. 공법관계 쪽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관계의 양쪽이 누구입니까? 국가하고 국민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공권 공의무가 국가 쪽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의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 쪽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의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 중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권은 공법상 권리는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적 공권은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냥 권한 이렇게 불러요. 권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공권 그러면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개인적 공권이란 예, 공법관계입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 하에서 개인이 여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왜 들어왔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예, 골뱅이 3개는 골뱅이에 소주 한잔 먹고 싶은 내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죽겠습니다. 네, 알코올 땡겨 미치겠는데 예, 이건 마약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들을 은행을 상대로 해서 무슨 말이에요? 법률관계가 양쪽이잖아요. 양쪽인데 이쪽이 국민 쪽이면 상대편 쪽은 국가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한테 주장하는 거죠. 당연히 국가 쪽에다가 주장을 하는 건데 행정 주체를 상대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원래 법률상의 힘이에요. 권리라는 게 법률상의 힘입니다. 예, 정의고요. 정의 이런 건 문제 안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국가적 공권과의 관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민이 국가한테 주장하는 것이고 국가적 공권은 국가가 국민한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주장을 하지 않아요. 국민한테 뭘 주장을 합니까? 지가 직접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직접 권한 행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우리한테 권한 행사로서 세금을 부과해버리는 거예요. 부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적 공권은 그냥 권한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권한이라고. 네, 일반적으로 공권이라 말하면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 지난번에 공법상 권리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반사적 이익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사실상 이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공법상 권리는 반사적 이익이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은 법률의 반대 사실상 이익이 반대에 대비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 공권은 행정법규, 공법 얘기하는 거죠. 공법이 공익과 함께 사익도, 개인의 이익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법은 원래 1차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사익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익 보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든 취지든 없어도 뭐라고 사실은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부수적으로나마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개인적 공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공법이 오직 뭐 상수도법, 예산회계법 이런 것처럼 철저히 공익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일 때는 그와 같은 사건과 관련돼서는 공권이라는 게 아예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행정법규가 오로지 공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그냥 문제 풀 때는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교수님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보시게 되면 오늘 수업에서 제가 뭐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빠서 얘기하는 건데 또 오늘 문제 교수님 또 기분 더 나쁘게 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를 그렇게 출제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시험 쪽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성의 있게 문제 내고 공무원 쪽은 완전 개무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내가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건 합리적 판단의 기준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내가 변시 강의 하고 있으면 뭐 아이고 잘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지금 그건 국가의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공법 원리 적용되는 것이고 평등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성의의 주의 능력의 정도도 당연히 평균적으로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막 내고 쟤들은 막 성의있게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문제를 아예 틀리게 낸 게 발견됐어요. 이건 진짜 무식의 소치라고 말할 정도까지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지옥행 열차 확실히 타셨다. 아니 진짜 모르면 행정법 잘 모르면 출제를 들어오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학교에서 꼬맹이 됐고 1, 2학년 애들 됐고 그냥 뻥이나 치고 끝냈어야지. 예. 어디서 지금 문제 출제에 들어와서 그런 거 냈으면 좀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넘기든지 원고를.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손해본 학생이 몇 명이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뭐 그런 것도 설명드릴게요. 국가시험에 문제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갑이라는 친구는 그로 인해 불합격을 받아내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 승소를 하였다. 얘는 구제가 되었다. 그런데 같은 오류로 인해서 불합격을 당한 B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불가증기일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엄청 복잡한 것들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막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막히고, 이렇게 뚫으면 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시험 합격할 때까지 모르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복잡한 상황이 나올 거야.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럴 거야. 그럴 땐 그냥 카톡 보내라고 했잖아. 그쵸? 네. 카톡 보내라고. 그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답 안 나와요. 네. 그럴 땐 그냥 카톡 보내라고. 각 딱 잡을 땐 이건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지고 이건 해결 안 돼.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이건 버리고 일로 넘어가. 이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카톡도 아무나 안 받아요. 네. 누구한테 받겠어요?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 그죠? 저 카톡 안 읽음 200개 넘습니다. 네. 공부 안 했던 애들 나중에 막 선생님만 이러잖아요. 넌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읽으면 장땡이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읽는 방법도 있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는 비행기 모드 한 다음에 딱 보고 나서 다 비행기 모드 다시 끄면은요. 예, 안 읽은 상태로 계속 가요. 안 읽은 거야. 그쵸? 네, 안 읽은 거야.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네, 사람 취급 안 해요, 진짜. 자기 인생 막 사는 사람 제일 싫어요. 그 남한테 피해주고 괴롭히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 그러니까 공법상 권리하고요, 법률상 이익하고 지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반사적 이익하고 사실상 이익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혼용한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물론 엄밀하게는 정확하게는 공법상 권리하고 반사적 이익의 구도고 법률상 이익과 사실상 이익의 구도지만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넘어가시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및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손해, 행정심판도 마찬가지. 무슨 말이냐면 권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뒤에 보면 권리의 성립 요건이 있어요. 권리가 성립이 안 되면요, 행정소송 심판도 안 되고요, 국가배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국가배상도 안 됩니다. 국가배상도. 반사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돈 달라고 한다? 그런 거 성립 안 됩니다. 안 줍니다, 돈. 알겠죠? 그래서 권리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 판단은 모든 권리구제 수단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지금 행정법 소설 앞쪽 파트에 나오고 있는 얘기인 건데, 사실은 이거 원고적격 얘기랑 상당히 거의 대동소이해요. 약간 좀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적격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으셨잖아. 그렇죠? 다 들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고개 끄덕인 사람 생기기 시작했어. 이제 봤어, 이제. 알겠지? 다 보는 그날까지 계속 깔굴 거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전에 이거 비교했던 거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공법상 권리라고 했던 게 있었죠. 예전에 공법상 권리라고 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요즘에는 뭐를 추가를 하게 됐어요? 법률상 이익, 법률상 보호이익입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이 추가가 됐고, 지금은 이거를 뭐라고 봐요? 이거를 권리, 뭐라고 먼저 쓸까? 공권이라고 이렇게 쓸까요? 공권. 지난번에 여기다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썼던 것 같네요. 같은 말입니다. 법률상 이익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구도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 과거에는 권리를 뭐로 봤어요? 과거에는 협의로 본 거야. 협의로. 전통적 견해. 그래서 이 권리를 전통적 권리라고 불러요. 전통적 권리, 좁은 권리, 전통적 권리.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좀 발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얼마큼 된 거야? 이만큼 확대가 된 거죠. 이만큼 확대가 된 거고, 이만큼까지 확대돼서 이걸 포함한 게 지금의 법률상이익이에요. 지금의 법률상이익. 그래서 이 공권은 무슨 공권? 광의. 이렇게 되는 거야. 광의. 이게 최근 견해. 이견 다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다 이견 달면 반동분자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견 안 답니다. 지금은 이 왼쪽 이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권이 확대가 됐다.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죠.
예, 이렇게 확대가 됐다. 그럼 얼마큼 확대됐어? 이만큼 확대됐지. 이만큼 확대가 됐는데 이게 확대가 되면은 어디서 확대되고 어디서 확대된다고 다 설명된 거죠. 이 법률 부분에서 확대.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예, 설명된 거지. 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예, 이 법률상 이익이 뭐라고 했어요? 얘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법률상의 법률이 공법이죠.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보호하는 이익인데 이만큼이 확대가 됐는데 이게 확대가 되는 부분은 이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그래서 법률 범위를 확대를 시키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법률상 보호이익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저 왼쪽의 공권이 계속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의 범위를 확대를 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법률상 이익이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되면 얘만큼 포함하고 있는 얘가 또 확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원고적격, 청구인적격, 그리고 국가배상 이 논의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권리가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확대되는 부분은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에요. 확대되는 부분은. 알겠지? 이제 여러분들 나한테 좀 익숙해졌네. 그거예요. 스토리텔링 가면 안 됩니다. 행정법은 수학이에요. 수학이기 때문에 딱딱 각각 똑똑똑똑 떨어져 줘야 돼요. 나중에 되면 스토리텔링은 다 잊어버리고 각은 기억나요. 알겠어요? 각만 기억나면 문제 풀려요. 각만 기억나면. 예, 텔링은 절대 기억 안 납니다. 예, 양적 범위, 질적 범위 이거예요. 양적 범위, 질적 범위, 양적 범위를 확대를 하는데 이 왼쪽에서 이거 확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예, 보호규범 이론이라고 해요. 보호규범 이론. 오른쪽에 이거 확대하는 걸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해요. 목적론적 해석. 그러니까 물리적 해석하고 예, 비교를 보통 하게 되는데 물리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법에 써 있는 대로만 해석하겠다는 뜻이에요. 문헌은 뭐라고 했어요? 문헌은 법에서의 표현이라고 했죠. 법 규정은 뭐라고 했어요? 법이 규율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법 문헌, 그러니까 표현, 써 있는 대로 그냥 해석하면 우리가 그런 걸 물리적 해석이라고 해요. 물리적 해석.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적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써있는 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야.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물리적 해석에 따르더라도 그것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더 이상 노력 없어도 이거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당위를 주장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론적 해석은요. 이건 정말 예, 목적론적으로다가 확대를 시키려고 막 쥐어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최선을 다해보는 거거든. 이 보호규범 이론은 뭐냐면은 보호규범 있잖아요. 보호규범, 법률상 보호이익 이렇게 되면은 이거잖아요. 이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이잖아요. 이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법률이 보호규범이야. 보호규범 이론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보호규범의 범위가 확대되면은 공권의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이론이에요. 단순하네. 그렇죠? 보호규범 이론은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규범, 저 법률, 보호규범이 확대되면은 그에 비례해서 공권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이론입니다. 단순하죠. 한 개도 어려운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처분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이 있을 텐데 그게 근거 법규가 되는 거고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소년 고용했다고 영업정지 명령을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식품위생법이 바로 근거법규예요.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이. 예, 그 다음에 이걸 어디까지 확대하냐면 관계법규까지 확대를 한단 말이에요. 관계법규까지. 뭐가 있어야 돼? 이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에서 사익보호 취지가 인정되는지를 파악해봤는데 거기 뭐로 이걸로 막 쥐어짜봤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지 짜면 나오지.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 양적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관계법규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관계법규가 있는지 봐봐. 근데 있단 말이야. 뭔가 관계된 규범이 있는 거야. 그러면 또 그것도 쥐어짜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헌법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나 우리 법적 안정성의 원리 등 헌법상 원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또 쥐어짜서 나와서 여기서라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라도 나오면.
근데 이제 관계법규인지 아닌지는 그때그때 봐야 아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법률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근거법규로부터 출발을 시켜가지고 관계법규까지, 그 다음에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확대를 시켜가는 과정이 공권이 확대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확대를 인정하는 게 이게 대법원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확대하는 게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의견 다른 경우 엄청 많거든요. 의견 다른 경우 엄청 많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시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판단 능력이 상당히 우월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예. 헌재 재판관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똑똑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밑에서도 그런 사건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대법원은 상당히 부차적인 거, 지엽적인 거 막 쳐요. 이런 거 치거든. 헌재는 어딜 쳐면 그냥 아주 심장 훅 뚫어버려요. 끝났냐? 됐다, 간다,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헌재는 상당히 용감하고 스스로의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고 항상 더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을 많이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헌재 재판관은 잘 안 넘어가요. 그런 권력에도 잘 안 넘어가요. 이게 헌재는 여기까지 넓혀요. 이게 사실은 헌법을 함부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헌법은 정말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 이건 정말 보충적 규범이에요. 헌법 근거로 막 원고적격 인정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법률을 뭐하러 만드나? 헌법으로 다 하지. 그쵸? 이거는 정말 마지막 보루거든요. 마지막 보루에서 사용하기 상당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헌재는 야, 헌법 나와 이래 버린다고. 그리고 걔들은 원래 헌법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재판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래서 헌재는 여기까지 확대를 해서 인정을 해.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옛날 때는 명시적인 규정이 사익을 보한다 이렇게 있을 때만 법률상 보호익이 인정이 되는 거야.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요, 해석을 통해서라도 인정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해석을 통해서라도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이 되면 된다. 그랬을 때 있잖아, 뭐 이게 다 아다리가 맞는 건 아닌데, 뭐 여기에요, 명시의 근거법규, 요것만 딱 인정하지, 최소 범위만 딱 인정하면 그놈아가 얘야. 전통적 권리, 그놈아가 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대된 건 얼마큼 확대된 거야? 요렇게 확대된 거, 요만큼 확대된 거지. 요만큼 확대된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 확대된 거야. 요만큼. 양적으로는 관계법규와 헌법상 기본권 원리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공권이 확대가 되고 있고, 질적으로는 해석을 통한 사익보호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권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요. 다시 61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은 동일한 건가? 지금 보시면 어때요? 공권과 법률상 이익은 쌤쌤이 동일한 거예요. 지금 기준에 따르게 되면 동일한 게 맞는 건데, 구별 긍정설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권리는 전통적 권리, 협의의 공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이건 법률상 보호이익이죠. 법률상 이익은 그냥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보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보다 넓은 거다. 그런데 구별 부정설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넣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강행법규엔 의무부관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말고도 의사관철의 소구력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했었잖아. 옛날에 그랬었다고. 기억나요?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니까 100번 말해야 돼. 합격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야. 그냥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러면 학생들은 합격해요. 방법은 그 자료 이런 거 주면은 합격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료 줘도 안 읽어요 원래.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애들 똑같아요. 줘도 안 읽어. 근데 또 갖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 반 가잖아요. 책이 그래 많아. 야, 이 안에 있던 이 내용 이거 봤냐? 그러면 당연히 안 봤지. 그러면 합격해서 나갔지 이미. 그렇지? 책과 자료 이거 나중에 보면 쌓여가지고요 이만큼 돼요. 근데 왜 공부는 못해? 그 이유가 뭘까? 안 읽었으니까. 단촐하게 하는 게 짱이에요.
단촐하게 하는 게 짱입니다. 그냥 몇 개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계속 읽는 게 그게 최선인 거지. 많이 갖고 있어봐야 강사의 능력과도 여러분들의 합격과도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렇죠? 강사가 뭐 정말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 나 무식하다고 인정합시다. 네, 무식해. 그럼 어때? 학생들만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강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인 거예요. 강사가 똑똑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강사 책이 훌륭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달이고요. 중요한 건 정리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냥 기억해버리는 거. 이게 최선인 거예요. 머리에 담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들은 다른 것보다 마찬가지로 받으면 있잖아요. 받으면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노트에다가 필요한 것만 살짝 가피를 해요. 바로 찢으세요. 찢는 자가 성공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거 엄청난 부담이에요. 정신적으로. 혹시 어디에 뭐 있는 게 최선이에요.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최선이고 필요한 내용만 다 옮겨줬고 그 다음 다 버리는 거예요. 자료는 밤마다 버리는 겁니다. 밤마다. 계속 버려주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버렸는데 나중에 그거 필요했는데 막 이러지 마요. 필요한 거 자기가 가피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피라고 버리고 내 노트 하나로 승부 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냥 옛날에는 개괄주의가 아니라 열기주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했잖아. 열기주의 원칙을 채택을 하게 되면 A, B, C 세 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공법상 권리라고 인정을 해봐야, 그러니까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두 가지 요건이 인정이 돼. 그래, 권리로 인정할 만해. 인정해봐야 실현시킬 수가 없다고요. 소송이 막혀버리니까. 소송이 막혀버리면 실현도 시킬 수 없는 권리, 그걸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합격도 못하는 실력, 그걸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쵸? 결국은 공무원증이 있냐 없냐, 합격증이 있냐 없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봐야 그거 어디 세상에 사용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안 써주거든요. 그죠?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때는 뭐라고? 열기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의무부가 사익보호성의 요건에 하나의 추가 요건이 있었어. 그 추가 요건이 바로 의사관철의 소구력이에요. 이거 소송이라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 놈이어야지 권리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권리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요.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뭐 이런 거 논의하는 것들처럼 안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법률상 보호이기면 이제는 소송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폭넓게 소송 제기가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관철의 소구력이라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률상 보호익과 공법상 권리를 우리가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은 법률상 보호익과 권리는 같은 거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주로 어디서 논의가 되는 거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적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누구야? 원고죠. 소송을 받는 사람이 누구야? 피고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격은 누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법상 권리가 인정되냐 안 되냐라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원고 적격의 문제하고 연동해서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린다고. 행정소송법 12조, 그 다음 몇 조였어요? 35조, 그 다음 몇 조였어요? 36조. 초반에 생소해도 몇 조인지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법률명 계속 익숙하게 해두세요. 익숙하게. 근데 익숙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알겠어요? 음원을 다 녹음을 시켜주는 거잖아. 녹음을 시켜주면 그냥 들으세요. 그럼 끝나요. 눈으로 보는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귀로 들으면 다 기억납니다. 다 기억나요. 그래서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세 가지 다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귀로 듣는 게 제일 기억이 잘 나요. 귀로 듣는 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법률명도 익숙해 놔야지 여러분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법 있지. 사실 그 법률명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면 문제가 자신이 있어서 풀려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관계 없는 내용에서 그냥 꼬여가지고 문제가 풀 수 있는 건데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조문 몇 조인지 이거 있잖아요. 일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대집행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한 법률, 행정조사 기본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막 이런 것들, 이런 자주 나오는 일반법 같은 경우에는 또 자주 나오는 법조문, 법조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모아서 녹음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계속 들어놔야 돼요. 몇 조인지를 기억하잖아? 몇 조인지를 기억을 해놓게 되면 처음에 좀 생소해요. 몇 조인지를 기억하면 기억에 확실히 남아요. 그거를 그 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러면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숫자로 연결시켜야 돼요. 숫자로. 사람은 그림과 숫자만 기억합니다. 내용은 텍스트는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숫자로 기억을 하는 거야. 취소의 원고적 기억은 몇 조? 12조. 몇 조부터 몇 조까지? 1조부터 46조까지라고 했죠. 총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1조부터 8조까지였었죠. 9조부터 취소이 시작되는 거였죠. 9조부터 시작돼가지고 마지막이 판결의 효력의 끝인데, 판결의 효력의 끝이 간접강제야. 간접강제 몇 조야? 34조였었죠. 그러니까 1조에서 8조, 그 다음 9조에서 34조 이렇게 끊어지고, 그 8에서 34까지가 뭐야? 취소송이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39조부터 35조부터 시작해갖고 38조까지가 바로 무효확인 소송하고 부작위합파인송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39조부터 44조까지가 당사소송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45조부터 46조까지가 민중소송 기관소송이라는 객관소송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눠보세요. 시작. 맨 앞에 총칙 몇 조부터 몇 조까지? 1조부터 8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취소송 몇 조? 9조부터 34조까지. 그 다음 세 번째 취소송 외의 항고 소송은? 여기서부터 세 번째 힘들어? 35조부터 38조까지. 그 다음에 당사소송 39에서 44까지. 그 다음 객관적 소송 45, 46. 알겠어요? 1조부터 8조까지, 9조부터 34조까지, 35조부터 38조까지, 39조부터 44조까지, 45조부터 46조까지. 여기서 있잖아. 우리 취소송 외항고소송 끝나는 부분이 38조죠. 38조. 당사소송 끝나는 부분이 44조죠. 44조. 객관적 소송이 끝나는 부분이 46조죠. 46조. 이게 준용 규정이야. 이게 준용 규정이라고요. 제일 긴 부분이 9조부터 34조까지에 대한 취소송이잖아. 거기서 자세한 거 다 다룬다고요? 다 다루고 나서 그거를 38조 쪽에서 1항, 2항, 무효항의 소송, 부작위합파의 소송 쪽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야. 38조가. 그 다음에 44조에는 1항, 2항이 있어요. 그 1항, 2항 둘 다 사용해요. 혼자. 얘는 방이 2개입니다. 2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9조부터 34조까지 있는 취소송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로 또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게 44조야. 그리고 민중기관소송, 객관적 소송도 마찬가지로 맨 끝에 거 46조에서 민중기관소송으로 보내주는 거야. 취소송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준용규정으로 끊고 준용규정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취소송 중심주의 원칙이라고 했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취소송의 원고적 격에 대한 건 9에서 34 사이에 있겠지? 어디에 있어? 12조에 있어. 그 다음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 격은 몇 조부터 몇 조 사이에 있겠어? 35에서 38 사이에 있겠지? 시작이야. 35에 있어. 그 다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적 격에 대한 규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35에서 38 사이에 있겠지? 방금 전 거 뒤에 36에 있어. 36에. 정리되지? 12조, 35조, 36조에 취소송, 무효등항의 소송, 부작위합파의 소송에 원고적 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세 개 모두 다 법률상 이익이 똑같이 있어요. 세 개 모두 다 법률상 이익이 똑같이 있다고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라고요? 법률상 보익이라고요. 법률상 보익. 밑에 보시게 되면 문학판검 나오죠.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는 공무원 쪽에 학설 문제가 안 나왔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문학판검의 구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 부분을 전혀 공부 안 하고 판례만 공부했는데 지금 문제는 학설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다 출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막 이런 얘기해요. 허가와 특허가 서로 접근하고 있으며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서로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문제 시험도 똑같아. 객관적 시험과 그 다음에 주관식 시험이 상대화되어 가고 서로 만나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똑같아지고 있다고. 보면 어디서 하냐면 변시 애들이 객관식, 주관식 둘 다 시험 보잖아. 똑같은 과목 가지고. 지금 애들이 계속 그런 질문을 하거든. 선생님 이번 시험 문제 보셨어요? 나 바빠갖고 못 봤는데 왜 보내봐. 보면 와 문제 대박 좋다야. 완전 깔끔. 이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연결시켰다. 야 이거 만든 사람 천재. 천재가 아니라 겁나 성의 있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그 정도면 몇 날 며칠 밤새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관식 객관식을 같이 공부하잖아. 걔들은 직접 느껴요. 지금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가 서로 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걔들은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거든. 심지어 기록형 문제까지 시험 보잖아요. 그거거든. 지금 만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학설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례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라고요. 몇 문제 있다고 했어? 내가 어저께 카톡에 올려줬나? 현재 여러분들한테 2000년도 초반에 문제 공개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행정법 문제, 우리나라 문제 다 모으면 3020문제라고 했죠. 3020문제 중에서 제가 하나씩 체크해서 다 뽑아내니까 사례형 문제는 197문제입니다. 물론 법전협과 변호사 시험 쪽이 가장 많긴 합니다. 하지만 구급 쪽은 어때요? 당연히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197문제입니다. 197문제.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설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권리구제설 생각을 하시게 되면 권리구제설은 뭘 얘기하는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전통적 권리. 전통적 권리가 있는 놈만 그 놈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권리구제설의 입장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좁겠죠. 그래요.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못 제기한 사람이 많아진다고요. 법률상 이게 범위를 너무 좁게 봐버렸으니까. 지금은 이거 주장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 권리구제하는데 너무 장애가 커요.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상 보호이익이에요. 이게 통설판례입니다.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 바로 이거예요. 법률상 이익. 여기 보면 뒤에 게 뭐야? 법률상 보호이익이죠. 그럼 여기까지를 포함한 거잖아. 뭐가? 얘가. 그쵸? 얘가 이것까지 포함한 거잖아. 그러면 맨 끝에 확대된 이 부분을 찍어서 말해주면은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에요? 이거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요. 여기까지 인정했으니까. 여기까지 인정했으니까. 이런 논리가 잘 안 받아들여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항상 내가 국민학교 나왔고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교 나왔거든? 응? 나왔으니까 수업하고 있겠지. 그치?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안 잘렸어요. 네, 나왔는데 잘릴 뻔했어요. 잘릴 뻔. 여러 번. 잘릴 뻔. 잘릴 뻔은 심지어 전 제대하고도 국정원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거 누가 풀어준지 알아요? 우리 학교 총장이. 졸업도 총장이 따로 시켜줬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 그 다음에 계속 쫓아다니니까 쟤 건들지 말라고. 쟤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고. 이제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도대체 뭘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안 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래 했을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으면 여러분들한테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대학교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글씨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 바보 같잖아. 그치? 그냥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인정해? 초기까지 인정하는 거라고. 초기까지 인정하면 이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야? 라고 하면 초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거 맞는 거잖아. 항상 말 짧게 하는 거라고. 말 짧게 한다고. 법을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말 짧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낼 수 있으면 포함시킬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일일이 하나씩 말 안 합니다. 알겠지? 우리 어저께 성결 문제 배웠던 거 생각해봐. 민사법원은 효력 확인할 수 있다. 끝. 뭘 더 말해. 아니 공부 좀 했으면 이해되잖아. 권한 없는 법원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형사법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정의 수사법원도 포함되고 어쨌든 취소권 없는 놈이면 그놈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로구만. 예시 규정이야. 누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위법에 대한 판단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거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 있는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없는 효력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있는 효력 부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반대 해석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말 짧게 하는 거라고요. 길게 안 한다고요. 길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법률상의 공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를 보게 되면 법률상 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요. 법률상 보익설. 그게 통설 판례인 거야. 이게 통설 판례인 겁니다. 지금 이게 얘기한 게 통설 판례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보세요. 이 법률상 보호익설이라는 이 학설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학설명은 그냥 교수님들마다 학자들마다 다 마음대로 불러요. 마음대로 부르는데 그래도 가장 통용되기 쉽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설을 제가 따다가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이걸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고 비슷한 표현 나오면 이게 그 학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학설명 안 바꿔먹는 게 있다? 1, 2, 3, 4설이 있죠. 지금 순서가 1, 2, 3, 4설이 있는데 실은 1하고 4설을 주장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판 붙자 대립은 2설 3설이거든. 진짜 대립은 2설 3설이에요. 중요한 건. 근데 1설하고 4설은요 이름이 고정돼 있어요. 여기서 이름 딴 이름 바꾸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권리구제설 적법성 보장설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등장할 겁니다. 근데 2설하고 3설 이름을 자꾸 지 맘대로들 부르세요. 물론 자기 맘대로 불러야지. 그렇죠? 네, 나도 내 맘대로 부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지. 했을 때 여기서 이 2설을 법률상 보익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일 많긴 해. 많긴 한데 이걸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 법적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비교해봐요. 법적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우리가 법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법을 말해? 실체법이죠.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이죠. 그 중에서 권리 부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밑에 3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그러면 2설하고 비교하게 되면 뭐가 있다가 뭐가 사라졌어? 법적이 사라졌잖아. 우리가 법 그러면 실체법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적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은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까지 인정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3설은 법적이라는 부분을 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실체법 말고 무슨 법? 소송법. 소송법. 소송법상 보호가치는 이익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송법은 소송 절차를 정하는 법이지 그게 권리 정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소송 절차만 정하는 법이잖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누구 맘대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법관 맘대로. 법관 맘대로. 판사 맘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얘 원고로서의 자격 인정하고 소송을 받아줄까 말까라는 판단을 누가 한다고? 법의 발을 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판단하겠다고요. 그게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이에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 못하겠죠. 네,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판사가 좋은 사람이면 넓게 인정해 줄 수 있잖아. 그렇죠? 네, 넓게 인정하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이 법적 보호가치 이익구제설로 거기까지 좀 다가가고 싶어 해요. 다가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당위성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리적인 문제하고 이게 사실 해결이 좀 안 돼. 안 돼서 현재까지는 어쨌든 법률상 보호익설에 멈춰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확대를 해보려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입니다. 점점 확대돼 가고 있어요. 1, 2, 3, 4는 4로 갈수록 계속 확대되는 거고 커지고 있는 거거든. 커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적법성 보장설. 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그 처분을 다투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자면 된대. 위치가 어느 동에 살고 있다 이건 아니야. 알겠지? 그냥 소송 제기하는데 가장 적합한 놈이면 아무나 하라 이거야. 아무나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건 주관적 소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행정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법성 보장설은요. 그냥 적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면 다 된다 이거예요. 위법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면 다 받아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나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처분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침해당하지도 전혀 않은 사람. 그래도 3설은 뭔가 이익이라도 침해가 된 거야. 뭔가 이익이라도 침해가 된 건데 그냥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이지만 어쨌든 그 이익은 침해된 건 맞는 거야. 근데 4설에 따르게 되면 자기 이익 아무것도 침해당한 게 없는 사람이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러면 민중소송 되지 않느냐. 민중소송?
민중소송 정의가 뭐였어요?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한 소송.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표현으로 바꿔볼까? 만민소송. 만민소송. 더 쉽게 말하면 개나 소나 소송 다 허용하겠다. 이거야. 개나 소나. 그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 착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못 보셨으면 주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알겠지? 네.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상한 놈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좀 있고 머리도 똑똑한데 생각도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소송을 막 그냥 1분에 몇 발? 이수근 100발. 소송 100발 날릴 수 있어요. 소송 100발 날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법관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치? 죽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법원의 재판이 너무 부담이 커진다라고 해서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좋긴 해. 좋긴 한데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가 이런 식이야. 프랑스는 월권 소송. 권리를 넘어가 버렸다. 권리와 관계없이 제기한다. 권리와 관계없이 그냥 1분에 100발 막 날려도 받아주겠다. 그럼 법관 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끝자락에 있는 나라보다 법관의 숫자가 국민 대비 가장 적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 좀 더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가혹행위예요. 과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보익설입니다. 그렇게 가시고 그러면 이런 법률상 보익설의 입장은 심판도 마찬가지다. 오케이? 심판도 마찬가지다. 칠판에 설명드린 대로 법률의 범위 확대, 보호의 범위 확대 해서 공법상 권리의 범위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 인정되면 당사자 적격 인정됩니다.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 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은 제기한 사람을 누구라 불러? 청구인. 받는 사람을 누가 불러? 피청구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원고 피고 걔들은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인 적격도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 13조라고 돼 있죠. 13조라고 돼 있잖아. 13조가 말이야.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하고 좀 생긴 게 달라요. 그냥 이게 스타일 차이야. 스타일 차이.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행정소송부터 가르치는 강사도 있고 뒤에서부터 행정구제부터 가르치는 강사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결국 그냥 행정법 다 가르치는 거잖아. 그런 건 비슷한 건데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 앞에다가 취송을 쭉 깔아. 쭉 깔고 다른 소송 형식에다가 갖다가 전달해주는 방식이죠. 행정심판은 이건 뭐야? 잡아놓고 플러스 시키는 방법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행정심판법은요. 행정심판을 통으로 빵 들어가. 빵 들어가고 나서 아닌 거를 마이너스 공제시켜요. 이런 방법이에요. 결국은 똑같이 규율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이게 귀납적인가 연역적인가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말입니다. 얘네들은 13조에 윈도우즈 7 지금 몇 시에요? 몇 시가 아니라 몇 시냐고 윈도우즈가 몇 시계를 보고 그래. 아이고 재밌었어 방금 저거. 동시다발적으로 다 저길 봤어. 내가 그렇게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학원에서 이 발음 말투 이런 거 다 체크한다니까.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아주 그냥 움직이는 거 다. 여기 뭐 CCTV도 있다던데? 뭐 있어? 돼 있어요? 어이씨, 그 막 감시지라. 네, 막 감시지라고 그래. 그런데 말이야, 뭐가 말이야? 행정심판법은 13조에 가잖아요. 13조가 1항, 2항, 3항 이렇게 있어요. 1항,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 1항이 행정심판에 뭐뭐 있어? 3개밖에 없지. 항고심판밖에 없었잖아. 취소심판, 무효등하기 심판, 또 하나 은행심판. 그래, 여기서 1항이 취소심판, 2항이 무효등하기 심판, 3항이 은행심판에 청구인적격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 스타일 알겠죠?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을 통으로 하나의 같은 법조에다 빵! 이런 스타일이야. 행정소송법은 소송 형식별로 다 하나씩 다 끊어. 이런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이 공권이 성립이 되면 심판과 소송과 다 제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62페이지 가게 되면 우선
개인적 공권이죠. 국민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 국가한테 의무가 있어야 되겠지. 개인적 공권이 성립이 되려면 국가적 의무가 인정이 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의무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밑에 봐봐. 로마서 4번에 2번 의무부가의 확대. 문제점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권리가 아니라고 무시하던 것들을 지금은 공권을 확대해서 공권의 범위에다가 하나씩 데리고 들어오고 앉아있다라고 써있죠. 그게 방금 봤던 법률의 범위 확대, 보호의 범위 확대, 그걸 통해서 하나씩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려면 요건이 지금 두 개잖아. 의무부가, 사익보호 두 개가 있죠. 그럼 의무부가 부분에서 확대시킬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사익보호 부분에서 확대시킬 수도 있겠죠. 이거 트랙이 왜 이래? 초기서 얘기한 거는 뭐라고 했니? 너 법률하고 보호라고 했잖아. 너 여기서 갑자기 의무하고 사익이라고 하면 말 다르잖아. 말 안 달라요. 알겠죠? 네. 제 말에서 논리가 깨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논리가 깨지는 순간 전 자살할 거예요. 네.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가 한쪽이 깨지면 그림을 전체를 바꿔야 돼요. 전체를 바꿔야 돼요. 저는 공부를 귀납적으로 하거든요. 네, 내 맘대로 안 쓰는. 경제학을 공부할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실급하는 사람들 경제학 공부하죠. 옛날 경제학을 공부를 해본 적이 있거든. 당연히 혼자 독파합니다. 예, 남의 수업 듣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맨 뒷페이지부터 봤어. 예, 뚫리더라고요. 가능합니다. 맨 뒷페이지의 말을 보면 이 결론이 나오려면 앞에서 뭔 짓을 해야 되는지가 충분히 예상이 돼요.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 앞에를 보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앞에를 보죠? 그래, 네가 이랬으니까 여길 왔겠지 임마. 그러면 앞에서부터 내가 예상한 대로의 판단을 하는 거야. 맨 뒤에 거 보고 경제학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사회학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내가 그림을 그려. 앞에를 보고 혹시 내 예상과 다른 게 생기잖아? 그럼 그림을 바꿔요. 하나가 논리가 깨지면 그림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을 바꿔요. 예, 특별히 안 바뀌면 그냥 내 그림으로 계속 밀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견제하고 있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가다가 수없이 바뀌어요. 수없이. 그럼 이 그림은 사실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의무부가 사익보호에서 얘네들 있죠? 법률범위, 보호범위 이건 사익보호야. 이건 사익보호 측면이에요. 사익보호 측면. 그러니까 의무부가 부분이 확대되는 건 다른 트랙이에요. 다른 트랙이야. 알겠지? 그럼 이해가 됐지? 의무부가 사익보호가 있고 사익보호 쪽에서 여기 얘기하는 보호규범이론 목적론적 해석 이게 있는 거야. 잘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는 별도의 문제로 의무부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 여러분 기속행위는 어때요? 법의 요건을 갖췄어요. 얘가 땅 팔았다. 그러면 세무서장은 얘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죠. 부과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뭐니까? 기속행위니까. 기속행위니까. 알겠어요? 국가는 그럴 땐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되고 있다고요. 기속행위 재량이 배웠잖아. 그쵸? 예, 기속행위 쪽에서는 국가한테 법상의 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당연히 의무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야?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에서 국가 쪽의 의무가 인정되냐라는 거예요. 국가 쪽의 의무가 과연 인정이 될까?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맨날 얘기한 걸로 계속 돌리세요. 하나가 뚫리면 딴 것도 뚫립니다. 이게 지금 불법 건축물이야. 근데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재량이죠. 그럼 국가한테 무슨 의무가 있어요? 있을까요? 옛날에는 없다고 봤지.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옛날엔 아무 의무가 없다고 봤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백지재량, 편의재량, 자유재량 이렇게 불러요. 어떤 매뉴얼도 없다. 백지다, 백지.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편의대로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편의재량, 백지재량, 자유재량 이렇게 봤어요. 그럴 땐 국가한테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의무가 없으면 국민한테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난 쟤한테 뭘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게 권리인데 저쪽에 아무 의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권리주장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국민한테 재량 영역에서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지금 얘기하는 건 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괄주의 상태입니다. 개괄주의 상태지만 열기주의에 막힌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량은 권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다각화되는 거예요. 재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근데 기속하고 재량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 재량이 훨씬 많아요. 왜? 의회에서 입법자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갖고 법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량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재량은 여기저기 주렁주렁 걸려있단 말이야. 재량이 훨씬 많아. 근데 재량에 대해서는 권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네. 행정소송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법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재량을 축소시켜가는 역사라고요. 점차적으로 재량을 축소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 즉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게 인정이 된 거예요.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 국가 네 맘대로 막 하는 거 아니지. 그건 무제한적인 자유재량을 말하는 게 아니지. 이제는 이것도 뭐 있지? 뭐가 있어? 공의의 하나님의 불문법 원리가 있잖아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에 너 위반되면 죽는다 아주. 이거예요. 거기에 위반되지 않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게 재량권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서도 국가한테 어떤 국가적 의무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량 영역에서도 그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면 권리가 성립될 수 있고 원고적 격이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의무부가 부분은 이제 막힌 건가요? 막힌 건가요? 뚫릴 가능성이 딱 한 개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딱 한 문제 출제됐어요. 네. 되게 어려운 얘기여서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너 또 이러는구나. 신호 없어? 신호는 내가 발송하겠습니다. 재작년에 행정고시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에 또 여기서도 한번 출제가 된 게 뭐냐면 우리 1, 2, 3, 4 유형 있죠. 1, 2, 3, 4 유형에서 요구성이 몇 유형입니까? 2, 4 유형에서요. 요구수송에서요. 거기서 공법상 권리가 인정이 되려면 무슨 권리가 인정돼야 돼?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되겠죠. 그런 걸 뭐라 부른다고 했어? 이행청구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기억나요? 이행청구권? 어머머 이 사람들 아니 그 그림 올려달라고 해서 그림도 올려주고 응? 이제 또 뭘 올려줘? 그 커피 뭐 사 먹는 그거 올려줘? 그 뭐야 그거 카카오 뭐 그거 선물 그거? 그럼 그런 건 하나? 그럼 다 올려줄게. 난 공부만 한다면 난 뭐든 다 해줘. 공부 열심히 할게. 술 사주세요. 그러면 술도 사주고 다 해줘.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선생은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내 거 배웠구나. 이제 꺼냈네. 보세요. 여기 있잖아. 했잖아 우리. 내용에 따라서 수익적 인정이 요구소송 쪽이죠. 2, 4 유형, 침익적 인정이 방어소송 쪽이죠. 1, 3 유형에 있어서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면 권리는 무슨 권리야 무슨 권리? 침익적 인정이 하지마. 방어권. 그죠? 저게 한 말이야. 그 다음에 수익적 인정이 해줘. 이행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위에는 효과에 따라서 기속행위 재량이 나눴겠지. 기속행위는 실제법, 법대로 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법대로 해, 그대로 실제법적 공권. 재량행위 법에 뭐라고 안 써 있는 거잖아. 안 써 있는 거니까 그냥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라도 좀 해줘. 좀 열심히 생각해줘. 고민 좀 잘해줘. 여긴 내용 없어요. 이건 형식적 권리입니다. 알겠어요? 형식적 권리. 이건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이행 청구권에서의 상징적인 친구 대표 선수가 얘야. 대표 선수가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은 내가 원하는 그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청에 따른 처분.
이거는 법상의 표현이기도 하고 판례의 표현이기도 하며 당연히 내용적으로도 맞아요. 무슨 말이야? 내가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했죠. 영업허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면 뭐야? 신청한 대로 해주는 처분. 신청한 대로 해주는 처분, 즉 영업허가. 그게 신청에 따른 처분이야. 그럼 이건 어떨까? 신청에 대한 처분.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는 것은 그 신청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내용이라도 처분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허가를 해줄 수도 있겠고 인용을 할 수도 있겠고 거부를 할 수도 있겠죠. 기각을 할 수도 있겠죠. 상관없는 거야. 뭐야고? 신청에 대한 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은 뭐야? 신청한 대로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수익적 처분, 나한테 수익적인 거를 뭐라고? 특정 처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만약에 이유형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나한테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유형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쟤 좀 때려주세요, 쟤한테 개선명령 좀 발동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주 강도 높은 권리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달라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런 권리 있다고 했죠. 응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라는 권리 있다고 했죠. 그러면 뭐라 불러요? 신청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신청권, 응답이라는 절차를 좀 밟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런 건 신청권이야? 이런 건 신청권이야? 이런 건 아니죠. 써있잖아.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예요. 실체적 권리. 내용을 담고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신청권은요, 아무런 응답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잖아.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걸 뭐라 불러? 절차적 권리예요. 절차적 권리. 응답이라는 절차만 좀 밟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 건 신청권, 청구권, 어디서나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청권, 청구권 구별을 하시고요. 그런 말이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새누리당이 어떤 국회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장관 바꿔! 이렇게 요구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무시해서 뭉담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신청권 없다고 했죠. 그러면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한테 장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겠지. 그래, 응답을 요구할 수 없으면 내가 원하는 응답, 판례가 표현한 대로 하게 되면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없는 거겠지. 응답 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면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행정개입청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공권이잖아. 이 친구가 공권이려면 여기에 이 요건 갖춰야 되는 거잖아. 의무부가 사익보호. 그쵸? 근데 이런 거 없다고 했잖아. 성립 안 된다고 했잖아. 신청권 없으면. 그렇지? 뭐가 깨진 거야, 둘 중에?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 아다리가 안 맞으면 지금 내가 말장난하는 거잖아. 그쵸? 아다리 어떻게 맞추지? 잘 봐요. 실체적 권리와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 권리, 두 번째 절차적 권리, 내용이 없는 권리의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실체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체적 권리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실체적 의무, 얘네 둘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 권리, 신청권입니다. 절차적 권리에 대한 문제하고 절차적 의무,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을까?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을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을까?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을까? 뭐가 맞아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요? 뭘 봐? 성립요건, 권리성립요건, 의무부가 사익보호. 의무부가 사익보호. 책 보라고, 책에. 그치? 의무부가와 사익보호지. 그래야 권리가 인정되지. 권리가 지금 인정된 거야? 인정된 거면 의무부가 이미 인정된 거잖아요. 그죠? 전제가 되고 있는 거지. 이건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국가 쪽에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으면 개인 쪽에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뭐가 깨질 수 있어? 두 번째 요건. 사익보호가 깨질 수 있잖아. 그렇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권리가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기술 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절차적 권리와 절차적 의무입니다. 절차적 권리는 내가 국가한테 응답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절차적 의무는 국가가 나한테 응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응답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응답 의무가 있어요? 국가 쪽에? 있어요, 없어요? 오이씨, 수학 싫어야지. 그치? 아니야, 이건 수학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딱 열자마자 집합, 이거랑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야. 아, 이거대로 해도 이거 되는 거잖아. 똑같이 가도. 난 설마 여기서 막힐 줄 몰랐네. 다음 거에 막혀야 돼. 여기서 막히면 큰일 나.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가 있지. 권리가 있다는 건 뭐야? 내가 이래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래 해야 될 의무가 없으면 이게 권리냐고. 그래요. 권리가 있으면 무조건 의무가 있어요. 이쪽 방향은.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돼야 안 돼요? 이건 돼요. 실체적 권리가 아니잖아요. 실체적 권리라는 거는 법률상 보호이익, 무슨 말이야?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된다고요.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지. 그 내용은 누가 정해? 내용은 입법자가 정하는 거라고, 법률로. 알겠어요? 실체적이라는 건 언제나 내용이 있다는 거야. 내용이 실체적이다. 실체법이 정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사익보호, 이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권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절차적 권리, 절차적 의무라는 것은요, 내용이 없는 친구잖아. 그냥 대답만 좀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법에 대답해야 된다 이런 걸 쓰겠어? 그런 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대답이라도 아무거나 좀 해달라는 거야. 아무거나 응답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절차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필요 없는 거야. 실체법이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엔 뭐가 없어요. 사익보호 저런 게 없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권은 이쪽이지 이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의무부가 사익보호라는 요건이 필요한 쪽은 실체적 권리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 구도를 성립해봐요. 얘들은 와리가리 서로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죠. 국가가 나한테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나는 대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대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국가는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장관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대답이라도 한번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절차적 권리가 없어요. 응답 신청권이 없다고요.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위에는 실체적 권리.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깨진다는 거야. 그치? 이게 깨진다는 거야. 이게 깨지면 여기가 이 절차적 권리가 깨지면 X가 되면 위에 있는 실체적 권리도 X가 같이 깨진다는 거예요. 같이 깨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공법상 권리잖아요. 이렇게 왔잖아. 공권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 공권이 인정이 안 돼. 그러면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예? 부작위 위협 항의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적격 깨져요. 원고적 깨진다고요. 왜 깨지죠? 권리가 없으니까.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권리가 없다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건 중에 어느 쪽이 뚫린 거죠? 의무부가 사익보호 중에 여기가 뚫린 거예요. 지금 사익보호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내가 지금. 사익보호에 대한 말. 그치? 예. 응답 의무가 없어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응답 의무가 대통령한테 없죠. 국가 쪽에 응답 의무가 없어요. 응답 의무가 없으면 이것도 성립돼요? 응답 의무가 없으면 그러면 얘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응답 의무가 없으면 위에 있는 실체적 의무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국가적 의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요구 소송에서 이사유형에서 특이한 게 하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의무 부과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국가는 행동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재량행위 쪽이 문제가 됐었어요. 옛날에는 이것을 완전한 자유재량행위 이론에 따라서 완전한 자유재량으로 봤기 때문에 재량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국가한테는 아무 의무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재량 영역에도 의무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량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재량에도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부가 때문에 공권이 성립이 안 되고 원고적격 인정이 안 되는 일은 없는 거란 말이야. 재량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근데 의무부가 부분 때문에 공권이 성립이 안 돼서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다고. 그게 바로 신청권 깨지는 일이야. 알겠어요? 이 루트를 잡아봐. 이 루트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얘가 신청권이 없지? 없다? 그러면 상대방 쪽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없죠?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재량이라고 쳐도 기속이 아니어도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도 없겠지?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도 없겠죠?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 그러면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도 아무런 의무도 없어. 아무런 의무도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공권도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공권도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지금 출발을 시켰잖아. 응답 신청권. 알겠어? 이건 엄청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예,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가는데 얘네 둘의 관계야. 얘네 둘의 관계. 얘네 둘의 관계 비교해봐요. 방금 뭐라고 했어? 권리가 인정되면 의무가 인정되지만 의무가 인정된다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아닌 이유가 바로 얘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의무부가와 사익보호성과 이거 두 개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 두 개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인정이 됐다는 것은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다 인정이 됐다는 존재지. 됐다는 존재니까 의무 인정되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 의무가 인정됐지. 그러면 이 의무는 인정이 된 거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 보는 거지만 이게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로 못 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응답 신청권이 없으면 응답 의무가 없고 응답 의무가 없으면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져요. 여기서 뭐가 깨지는 거야? 의무가 깨지는 거야. 의무가 깨지는 거라고. 의무부가 사익보호에서 뭐가 깨졌어요? 의무부가가 깨진 거예요. 이거 한 개입니다. 이거 빼고는 의무부가 부분이 문제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재량행위에서도 심지어 뭘 인정하고 있으니까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흐름 잘 기억하세요. 다시 정리해요.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했던 거 이제 말장난이야. 이제부터 나오는 거 이제 머리 꼬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엄청 꼬일 겁니다. 이거 뒤에 가면 난리 날 거예요. 뭐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씨. 막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행정법을 싫어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근데 한번 돌파해야 되는 거라고. 어쩔 수가 없다고. 가봅시다. 순서. 의무부가 뚫리면 공권 성립 안 됩니다. 원고 적격 없습니다. 의무부가 들어갑니다. 먼저 뭐부터 생각하라고? 기속행위부터 생각하라고. 문제 없는 거. 기속행위라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 처분을 한다. 근데 뭐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야 한다. 근데 그 요건 1, 2, 3을 갖춘 상황이야. 그러면 당연히 국가는 그 법에 써있는 대로 행동해야 될 의무가 무조건 있는 거야. 기속행위에서는 의무부가가 깨지는 일이 절대로 없는 거야. 원래부터 그랬어. 재량행위가 문제가 돼. 옛날 같은 경우에 재량행위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했어. 국가한테. 예, 그러면 의무부가가 깨져서 공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원고적격이 없어서 소송 제기하면 다 각하되던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재량은 점점 축소가 되어갖고 지금은 뭘 인정해?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된 거야. 이제는 재량행위에도 의무가 존재하는 거야. 의무가 존재하니까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공권이 성립 안 되고 원고적격이 깨지는 일은 없어진 거야. 이제 재량 때문이 아닌 거야. 재량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나가 있는 거야? 예, 신청권 저 친구가 하나가 있는 거야. 신청권 저 친구 때문에 의무부가가 깨져가지고 공권이 성립이 안 되고 원고적격이 인정 안 되는 일이 딱 한 개 남아 있는 거야. 알겠어요? 교수님들이 찾아낸 건 요거 하나야. 의무부가 깨질 수 있는 경우는 이젠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신청권이 없으면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그럼 응답 의무도 없는 거야. 응답 의무가 없으면 기속이든 재량이든지 간에 기속이라면 신청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의무겠는데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무하자 재량이사 의무 그냥 하자 없는 응답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의무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치? 응답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뭐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실체적 의무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의무 부과 부분이란 말이야. 의무 부과 부분이 깨져서 결국 실체적 권리 공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린다고. 이제 결론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요? 증명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이제 결론만 기억하는 거야. 응답 신청권 없으면 의무 부과가 깨진다. 응답 신청권 없으면 의무 부과만 깨진다. 알겠습니까? 샌드위치 작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샌드위치 작전. 여러분 수험이라는 거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자꾸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듣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뼈가 되고 하는 거예요. 살이 되고인가? 뭐야? 도대체 뭐가 되면 됩니까? 공무원이 되면 되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치? 그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중간 진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공을 해요. 수험은 학문이 아니에요. 게임이라고 했죠. 모든 수험은 당연히 중간 진입 전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1월부터 들어오는데 나는 6월부터 들어왔다. 어떡하지? 뭐가 어떡해요? 지금 주어진 시간에 맞게 설계하면 되는 거죠.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룰 바꾸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 마찬가지. 그러면 나는 원래 법대를 나오지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뭐야? 수험이에요. 중간 진입 전략이라고요. 시간이든 내용이든 모든 것은 수험은 다 중간 진입 전략이에요. 필요한 것만 그냥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게임인 거예요. 속도만 잡아내면 되는 게 그게 수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다가 도저히 뭘 모르겠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시키는지 알아요? 하나도 모르는 애한테 사례집 풀어? 그럼 뚫려요. 그럼 뚫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자극적인 요인이 있어야만 공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풀게 되면 사건을 준단 말이야. 사건을 봐야지 이 이론이 어디서 사용하는 물건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순간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부해야 이해가 되고 갑자기 야 이거 풀어봐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풀어 이런 사람이 있고 정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풀어봐 그러면 해볼까? 봐봐 그 내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해보면 되지 뭐.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아는 지식에 따르면 얘는 기각이네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너가 잘못 생각한 부분은 여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이렇게 게임하듯이 재밌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객관식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문제를 보는 거라고요. 먼저. 그러면 지금 답답하신 분들은 이게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앞에 거 뭐 들어라 뭐라고 해도 자꾸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아직 여러분들은 수험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수업 열심히 이렇게 듣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거 설명하고 막 이러잖아. 그럼 여기서 이래야 정상이야. 알겠어? 문제를 풀면서 이러니까 이거고라고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러네. 감동을 해야 정상인데 이 무반응?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시험의 종목은 엄청 많잖아 세상에. 어떤 시험을 보든 당연히 들어갈까 말까에 대한 문제는 있잖아요. 나는 원래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나 원래 세무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막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 공법상 권리가 있으면 뭐하냐고. 소송을 안 받아주면 실현을 시킬 수가 없는데 그럼 권리도 아니라고. 똑같이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고 세무사가 되고 싶고 하는데 내가 그게 될 수 없는 명백한 장애 요인이 있다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처럼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경찰 공채를 보려고 하는데 임용 결격 사유에 내가 해당해. 난 경찰이 되고 싶으니까 공부해야지. 막 공부 되게 열심히 해? 시험 합격이 떨어진다니까.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땐 안 하는 거에 맞는 거잖아. 안 그래?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용적으로 명백한 장애 요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그 시험에 최근 3년에서 5년간의 기출문제를 먼저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당연한 거야. 강사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더라, 학원은 뭘 할인을 해주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랑 맞는 시험인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는 시험은 못해요. 그냥 객관식 주관식만 비교해봐. 객관식 잘한다고 가서 주관식 합격할 것 같아? 안 되죠. 그럼 저기서 사법시험 합격한 애들이 여기 와서 행정법 시험 보면 몇 점 나올 것 같아? 나 여러 번 문제 작년에 처음 보고 50점 나왔다니까, 구급 거. 지금 보라고 하면 3020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물론 기본기가 있으니까 훈련하는데 걸린 시간이 3, 4개월밖에 안 걸린 거지만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얘네가 있잖아, 사시합격하고 변호사 애들한테 와갖고 이거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못 푸는데 변호사 애들이 풀 수 있을까? 절대 못 풀죠. 이걸 잘한다고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한다고 이걸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시험의 제도에 따라 모든 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당연히 시험 공부는 시작하기 전에 기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원래 공부해봤던 영어든 한국사든 국어든 이건 내가 원래 좋아했다, 원래 싫어했다, 내가 원래 배웠던 것보다 약간 난도가 높을 것이다, 좀 예상이 되잖아. 좀 예상이 되는 건 그냥 따라가면 돼. 근데 내가 한 번도 공부 안 해본 듣도 보도 못한 과목이 들어와 앉아있다, 그럼 당연히 기출부터 먼저 까봐야 되는 거라고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데? 보고 이 시험을 시작할까 말까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게 나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못 느낀다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수학을 좋아해야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선 뭔가 자극 요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재미를 못 느끼고 막 만면의 미소를 막 띄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짜릿짜릿 막 오줌 싸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봐. 제일 먼저 있는 시험이 국가야. 그죠? 4월 거. 국가직 9급. 응? 내가 이거 뭐 하나 서비스 해주고 시키면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뭐 하나 서비스 해주면서 시키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진짜 시키는 대로? 체크한다. 알았어. 국가직 9급 하프 기출 해설한 거 있지? 내가 쉬는 시간에 지금 내려가서 다 따라 내려와. 지금 알겠어요? 다 따라 내려와. 줄 서서 그냥 해. 뭐 줄 서는 거 창피해? 뭐 어디 리미티드 나오면 줄 서고 사면서 뭐 이런 것도 줄 서는 거 창피하게. 그치? 인강을 공짜로 열어주라고 할 테니까. 알겠어요? 들리든 안 들리든. 또 구제법 파트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지만 있으면 뚫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뚫어야 되는 과목은 당연히 행정법이에요. 5과목 중에서 수없이 제가 당위를 얘기했습니다. 네, 인정한다면 열어줄 테니까 싹 병행하세요. 초반 1월 안에 행정법에 흥미만 느끼면 4월 승부 가능하다고. 안 그러면 다시 또 6월 7월부터 또 나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뭐 수업 다 한 바퀴 돌려도 5월까지 4월까지 돌려도 있잖아, 그 다음에 수업 안 들으면 또 다 없어져요. 또 다시 보지 말자고 우리. 그러면 4월 안에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자주 보면 지겨워. 사실 정들어. 가족 된다고. 가족 되면 안 돼 우리끼리. 열어줄 테니까 얼마 안 해. 2만원인가 2만5천인가 밖에 안 하잖아. 그치? 네, 그 정도 서비스 하나 해드릴 테니까 가서 이름 적고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잘 몰라요, 행정업무는. 밑에서 뭐 하는지 하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내일부터 무조건 들어요. 뭐라고 하는지, 문제가 도대체 뭐 어떻게 나오는 건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요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알겠어요? 그거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있잖아요. 행정법 수업 한 번도 안 들어본 애가 따라왔어요. 실제로 저쪽에 X 선배의 수업을 일주일 듣다가 바로 넘어온 애가 똑같은 방식의 내 기출 특강을 들어와서 그냥 아무것도 백지상, 지금 여러분도 더 백지야. 딱 일주일 들었어. 걔 일주일 딱 듣고 저쪽에서 있다가 여기서 내가 기출학교 한다고 하니까 관리반 들어온다고 그냥 넘어온 거야. 뭐 오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준다고, 쉐이핑을 어떻게 해. 그냥 왔어. 걔가 그런 상태인지도 몰랐어. 그냥 그렇게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시험에 들어간데 몇 점 나왔을까? 지방직 7급 추가 채용 문제 진짜 어려웠거든요. 예, 수업 한 번도 안 들어본 애가 그냥 넘어왔어. 그냥 그렇게 한 달 반 그냥 주입당한 거야. 문제는 이렇게 풀어. 그냥 답은 이래서 이럴 거야. 이래서 이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70점 나왔어요. 12월 16일 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마인드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몰라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걔가 내 기본 강의를 들어왔어요. 이제부터는 바닥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여기서 70이면 평소 시험으로 치면 국가직으로 치게 되면 80이 넘어요. 이번 지방직 추가 채용으로 치게 되면은 그게 70이면 딴 시험으로 치게 되면 80이 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표준 점수 적용시키면 이 정도 점수면 다른 학생 사회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20점 이상 격차 벌릴 수 있는 시험이에요. 발표 나오면 증명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애가 된 이유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문제부터 봤잖아. 순서를 지켰다고요. 순서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될 수도 있습니다. 열어줄 테니까 그냥 인강을 봐봐요. 보고 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요, 그럼 사실 이제 해결된 거야.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야. 그냥 따라가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따라가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당장 해결이 안 돼도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증이 생길 거야. 저건 왜 저렇지? 저건 왜 저렇지? 그런 얘기를 이론 강의에서 해주는 거거든. 이론 강의. 거기서 하나씩 설명할 수가 없잖아. 한 문제 내가 2분 안에 풀어주고 3분 안에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에서 뭔가 뚫리는 걸 느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 거쳐야 될 단계를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요. 쉬는 시간에 내려가가지고 말이에요. 예, 초반 러시 잘못 뚫어버리면 이거 습관돼요. 습관되면 올해 안 돼도 내년도 안 돼요. 예, 공부 습관은 초반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시간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해도 안 되는 것인가는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초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내려가서 신청하시고요. 내가 바로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한 쉬는 시간 내가 내려가고 한 2분 뒤에 내려오세요. 2분 뒤에. 밑에가 또 설득해야지. 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 하시기 바랍니다. 병행해서 시킨 대로 하기로 했어. 사람이 약속하면 지키는 거야. 알지? 할 거지? 그렇게 합시다.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의무부가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로 했어요. 기속재량 N 응답, 기속재량 N 응답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익보선 주로는 이쪽이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응답 신청과 없는 거 빼고는 의무부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되는 건 사익보인 거야. 사익보. 그렇죠? 이랬을 때 여기서 문제되는 건 처분의 상대방이냐 아니면 처분의 제3자냐라는 문제가 돼요. 사익보상 보시게 되면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사익이잖아요. 공법은 원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 그러니까 사익을 과연 보호해주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데요. 먼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중에서 1유형, 2유형 쪽엔 문제 없어요. 1유형, 2유형 쪽은 누가 소송 제기해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렇죠?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건 헌법상 권리 침해 발생한 거예요. 이건 법률상 권리라는 거랑 이미 차원이 달라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한 번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돼요. 이건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원고적 격의 문제, 공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누가 문제되는 거예요?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입니다. 몇 유형이에요? 3유형, 4유형이잖아요.
3유형, 4유형. 제3자 방어 소송, 제3자 요구 소송. 즉 제3자 소송 쪽에서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 공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오케이? 네, 그래요. 제3자 쪽에서 사익보의 취지가 필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법은 공법이란 말이야. 공법이기 때문에 사익보호성이 인정될까 안 될까 여기서 상당히 논란이 커집니다. 이거 잡아주는 게 법률 범위 확대, 보호 범위 확대 이거라고요. 제3자가 소송 제기할 때 사익보호성 인정되는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인정을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법률의 범위를 근거법규에서 관계법규로, 관계법규에서 헌법상 기본권 막 확대를 시켜. 보호의 범위를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해석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 언제? 사익보호성 요건 문제될 때, 즉 제3자가 소송 제기할 때. 이해가 됐어요? 네, 제3자가 소송 제기할 때 그때 문제가 된다. 밑에 보시게 되면 보호규범이론, 보호규범의 확대, 근거법규설, 관계법규설, 헌법상 기본권고를 이렇게 있는데 대법원 봐봐요. 관계법규가 보호하는 이익도 인정하겠다. 얘는 관계법규설. 여기까지예요. 1, 2, 3 중에 근거법규설은 1만 인정, 관계법규설은 1, 2, 근거법규, 관계법규 양쪽 인정. 그 다음에 헌법상 기본권고로서는 1, 2, 3 다 인정. 1, 2, 3 다 인정. 알겠지? 근거법규, 관계법규, 헌법상 기본권 어디서 이 친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든 상관없다. 헌법재판소는요. 헌법 제15조에 있는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이라는 건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사실관계 설명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이 상황이 먹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도 그렇게 안 나와. 뭐라고만 기억해. 15조 경쟁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이거든. 15조 이게 의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적이 있다가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의미야. 알겠어요?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원고 적격을 헌법재판소는 인정한 적이 있었다. 한 번. 이게 다예요. 이 이후로도 전후로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헌법상 기본권 문제는. 알겠죠? 근데 헌재가 무슨 취소해서 원고 적격이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헌재가 취송을 받은 게 아니죠. 헌재가 취송을 받은 게 아니라 헌재는 자기의 헌법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는 근거법도 없고 관계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헌법 15조를 근거로 이 사람은 원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판시한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이게 인정했다고 하는 거지 헌재가 취송을 받은 건 아니에요. 취송은 당연히 일반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헌재가 받은 건 아니고 헌재가 원고 적격을 이걸 근거로 인정한 적이 있는 건 맞지만 취송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론적 해석.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적론적으로 사익보호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지금 뭘 얘기했어요? 공권의 확대화. 알겠지? 항상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공권의 확대화 얘기했어요. 의무부가 측면, 사익보호 측면. 의무부가는 기속행위에서 재량에서 응답으로 넘기면서 응답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한 개. 그 다음 사익보호 부분은 상대방은요. 거기 63페이지에 있는 대로 직접 상대방 이론. 상대방은 헌법상 권리의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법률상 권리로서의 공권에 대한 논의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행정법 분쟁의 유형 중에 3, 4유형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제3자한테도 예외적으로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법률상 이익에 제3자를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의 범위를 확대한 논의가 필요했고 보호규범이론, 목적론적 해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만큼 확대를 시켜준 것이다. 그 다음에 결론은 사건 봐야 알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건을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집어넣어 봐서 이 사람의 원고적격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뒤에 있는 경원작, 경업작, 경쟁작, 인리는 원고적 격에서 배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45페이지에 있는 공무싹상 이거 별것도 아닌 거여서 요거 먼저 한번 딱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시간은 10분인데요. 25분까지 휴식을 하시고 제가 지금 내려가면 한 12분 정도에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